시간에 각상기형의 그 재질이라고 하는 문장에 대한 것을 얘기했죠.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 삼아 지금 국민적인 해석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근대 국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패러다임, 그 관이 국민정음의 제작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영역에서 소위 근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육문론적 과학주의, 이걸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음양오행이나 주역을 세계관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슈타이너와 똑같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근대 국학자들이 관문이나 주역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해례본을 읽어도 이해를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상기형의 재질, 정음 28자 각상기형의 재질, 이 문장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 있는데 그 오독은 우선 논리적으로 보자면 현대 국어학자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정음의 국민정음의 28자는 전부 다 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다음은 해당 사항이 있지만 모음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벌써 틀렸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각상기형, 각상의 그 형태, 이 전체가 집단 주어 구문인데 이거를 문장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각상기형을 묶어서 각상의 그 형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 상자를 동사로 해석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형자를 입모양으로 보고 상자를 가지고 모방했다라고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각상기형이라고 했을 때 그 각상기형이 뭐냐라고 하면 그 기자, 거기서 말하는 기자가 의미 없는 기자가 아니고 음양오행을 지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음양오행의 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 모든 자음과 모음을 하도에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도낙스라고 하는 하도. 그러면 기자를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해주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라는 건데, 원래 취지는 지금 국어학자들은 요거를 땄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놓고 이걸 수를 넣어놓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형을 요거를 발음기관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발음기관을 돋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발음기관은 돋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방식은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은 안 된다. 왜냐하면 발음기관을 물리적으로 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유문론적 시각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기자가 앞으로 뒤에도 이 기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기자가 지시하는 바는 일관되게 음양오행이에요. 일관되게 음양오행입니다. 그러면 음양오행의 형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각 상이 가지고 있는 음양오행의 모습,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기형, 요 음양오행의 모습,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모습.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천문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천문의 기운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했든 뭘로 표현했든 그걸 다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음양오행의 모습을 인간이 상으로 나타냈던 최초의 시도가 뭐냐 하면 하도낙서예요. 이 하도낙서에서
갑을 명령 무기 응시하는 거나 자축 이면지 노화 및 청간지지와 그 다음에 문항팔계 복귀팔계 같은 이런 괴를 전부 보충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나 주역과 관련해가지고 동양에서 인류가 맨 먼저 만들어냈던 것은 하도 낙서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하도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제자리에는 하도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이제 갈수록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도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하면 여기에 점을 찍어 놓은 건데요. 그 점을 제가 일일이 다 찍기가 뭐하니까 그냥 숫자로 표현하겠습니다. 16, 27, 38, 49, 50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 홀수에 해당하는 거는 흰 점으로 찍고 짝수에 해당하는 거는 금원점으로 찍어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고 해놓은 거를 방위판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 요게 하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음양오행을 배치를 하는 거죠. 이쪽은 목이다. 이쪽은 금이다. 화다. 이쪽은 금이다. 이쪽은 수다. 이쪽은 토다. 라고 해놓으면 이게 바로 기형이라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형태. 인간이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형이 없는 거죠. 형이 없는 건데 이거를 최초로 말하자면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최초의 도식이 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형은 하도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럼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나오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 아, 우, 이렇게 되어 있죠. 초출이 요, 야, 유, 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붙여놨는데 오행의 의미를 붙여놨거든요. 이게 하도판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요거는 요 두 개 다 목, 380, 요거 27화, 요거 4두금, 이거 16수다. 이렇게 지금 제자에서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에서 따온 거다, 이 형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모음도 전혀 둔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 자음도 스저츠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모양 자체도 딱 들어맞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의 모양도 음은 싹이 트는 모양, 그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일로 가는 거, 크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일로 가는 거, 너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드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닿는 거. 딱 맞잖아요. 근데 왜 하도에서 글자를 보충한 거다라고 근대 국어학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가? 하도를 모르니까. 하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게다가 패러다임이 유물론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자꾸 우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옛 사람들이 인간의 구강 구조 그런 거 생각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음양오행으로부터 글자의 모양을 지금 도출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주의 기운과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어떤 모든 감각적 경험들이 전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도에서 그렇게 도출을 한다 그러면 이 하도 자체가 아주 보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상기형의 제지라고 하는 국민정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장, 이 문장이 결정적으로 왜곡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스즈츠 음어에 대해서도 제가 입구자가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수다라는 얘기 했죠. 천지인을 세 개 다 뭉치고 있는 게 입구자다.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네모 안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들어있더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세모 계열이잖아요. 세모 계열. 이건 동그라미 계열이고. 그렇죠? 이걸 왜 동그라미로 하냐? 그럼 수가 태극이잖아요. 수가 태극이고 태극이 신이잖아, 동양에서. 예, 그러니까 영원한 수만 이런 거 다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거죠. 동그라미로 표현. 이쪽은 왜 세모로 표현하냐? 세모로 표현은 구체적 형을 가지고 있고 운동하고 있는 것들을 세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형태와
가을의 금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형태 지우는 힘이거든. 힘이 뭉쳐있는 어떤 형을 표현하면서 그게 제압당하거나 삐죽 나오거나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스즈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체자 얘기가 곧 나오겠지만 여기 이체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그림, 요 하부 그림에다가 자음과 모음의 배치를 그대로 박아 넣은 거잖아. 맞죠? 방위적 의미도 똑같고 모행적 의미도 똑같은 상태에서 의미값을 박아 넣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대 국어, 특히 우리 모국어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가 그 첫 출발점부터 틀리게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자리에서 일단 기본적인 자음에 대한 뭐 아스로스 추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로 하고요. 반스름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반스름 대목, 반스름 르와 반치형 스 역시 하와이의 모양을 보셔서 여기서도 보면 역상슬 치지형 기기체 이기체 여기서 이기체라는 한자가 나오죠. 위에 보면 이기체 반스름 르 반치형 스 역상설 치지형 이기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이기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오죠. 이걸 지금 현대 국어학자들이 네? 저는 지금 파일로 보고 있어가지고 페이지는 모르는데 제자해 해례본 제자해입니다. 이기체 무가획 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기체 찾으셨죠? 예. 보세요. 지금 이기체 요 르하고 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가. 근데 이걸 우리는 국어학자들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체자라고 하잖아. 중간에 기체 하나 빼먹었잖아요. 맞죠? 우리가 늘 교과서에서 보는 건 이체자라는 용어지 이기체라는 용어는 안 봅니다. 예. 이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체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국어학자들의 해석에서. 근데 아까 제가 이 기자는 지시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바로 음양오행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음양오행으로 놓고 본다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냐? 음양오행의 체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음양오행의 체가 다르다. 그럼 이 말은 주역이나 음양오행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아, 여기가 음양오행의 체가 뭐가 다르다는 얘기구나 하는 거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짐작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음양오행의 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음양오행은 말 그대로 음양과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음양과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체가 뭐고 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원래 동양에서 체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체라고 하는 건 바탕을 뜻하는 거예요. 바탕.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탕이냐라고 했을 때 목화토금수 5개가 있지만 맨 처음에 나타나는 어떤 최초의 유 요거를 태극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해문은 요걸 수라고 합니다. 수라고 하지만 요거는 그냥 최초의 유일 뿐인 거고 실제로 이제 전개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후들이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얘들을 다 때려 뭉쳐서 종합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토입니다. 토. 맞죠? 그러니까 토가 중앙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항상 중앙에 있는 게 체예요. 체. 동서남북 각각 방위에 있는 기운들은 어떤 편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앙이 뜻하는 말은 편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편향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편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의 실체는 뭐냐? 토는 자기 자체의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것들을 다 종합해내는 게 토입니다. 종합해내는 게. 그래서 오행 중에서 체가 뭐냐라고 할 때는 토가 체라고 봐요. 그래서
토에 해당하는 숫자 5나 10에 있는 애들을 환극이다, 무극이다 하고 극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행 중에서는 토가 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오행 중에서 토가 채인데 이 사방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요 사방에다가 여기는 지금 숫자를 붙여놨지만 하도에는 숫자를 붙여놨지만 이 숫자를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청간지지를 배치하거든요. 청간지지를 배치할 때 작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지지를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가불, 정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배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이 자체가 청간지지를 배치하는 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에 해당하는 애가 어디에 있냐? 청간을 배치할 때는요. 갑을, 병정 여기다가 무기하고 토를 배치하게 되죠. 무하고 기 두 개가 다 토입니다. 네. 하나는 양토, 하나는 음토. 네. 그리고 경신, 임계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점이 토가 배치되는 자리예요. 근데 청간에서는 딴 데는 토가 없고 요 지점만 토가 있으니까 뭐 같니 다르니 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지지에는 토가 4개나 있어요. 토가 4개가 있습니다. 자축, 축 여기에 토가 하나 있어요. 임묘진 여기에 토가 하나 있고 사오미 여기에 토가 하나 있고 신유술 여기에 토가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각 모서리에 토가 있는 거죠. 각각 모서리에 토가 있는 의미는 이쪽이 봄기운입니다. 봄기운인데 봄기운을 묶어서 종합해가지고 화기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토가 한다는 뜻이에요. 수기운을 종합해서 목기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토가 한다는 뜻입니다. 토는 자체 성질은 없고 앞에 것들을 종합하고 이것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토입니다. 그러니까 토가 없으면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행 중에서는 토가 바로 이런 운동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를 채라고 해버립니다. 혹은 토 그 자체를 하늘이라고 호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중앙이 토인데 하늘에서 물이 나오는 자리를 만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이 중앙 자체를 하늘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럼 아카샤 연대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태양기죠. 여기가 토성기죠. 토성기, 태양기, 여기에 물체 에테르가 나온다 그러죠. 여기 달기 아스트랄이 나온다 그러고 여기 지국이 자아체가 나온다 그러죠. 그럼 아카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중앙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는 그 어떤 기록의 장, 그걸 아카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에서 인지학에서 아카샤에 해당하는 것, 신지학에서 아카샤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오행 개념에서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를 채라고 합니다. 토를 채라고 하는데 채가 4개나 있어. 4개나 바깥으로 드러난 채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채 중에 3개는 성질이 동일한데 1개가 별종의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별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이게 왜 별종인가 하면요. 잘 보세요. 이쪽이 오행으로 수죠. 이쪽은 목이죠. 그럼 수생목 하면 생관계죠. 그럼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니까 목생화 하면 생관계죠. 근데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란 말이죠. 화생금이 안 되잖아. 화생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일을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한 번 어딘가로 거쳐서 남들은 한 번 작업하는데 얘는 2번 작업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른 거야. 다른 애들은 생관계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극관계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화하고 금은 극관계니까 생관계가 아니고 얘들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하는 일이 작용이 다른 놈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 채, 그 토가 다르다. 이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일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고 딴 애들은 한 번만 넘기면 되는데 두 번을 넘겨야 되니까 이 지점에서 반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음이. 그럼 이 반음의 역할이 뭐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선을 끊으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1년 4계절의 순환 중에서 두 군데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하고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자,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최초의 유의 지점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유고 한마디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1년의 사시순환의 출발점. 여기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반환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뺑뺑이 도는데 마라톤 할 때 42.19 뛸 때 중간에 딱 잘라서 21km 지점에서 반환할 거 아닙니까? 그 21km 지점이 여기인 거지. 여기까지는 목화 해가지고 양이 쫙 올라갔다가 여기는 금수하면서 다시 응축돼 들어오는 거죠. 양쪽 다 음에서 양으로 혹은 양에서 음으로 어떤 기운들이 전환할 때 당연히 격렬한 대기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맞죠? 상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태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격렬한 어떤 상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노쇠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때 그 변화에 취약해서 가기 쉽잖아요. 욕대 잘 갑니다. 네. 잘 가는데 그래서 요 시기가 장의사들의 1년에 성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데요. 그런데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중에 어느 쪽이 변화가 더 격렬할까요? 이 지역이 더 격렬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관계고 여기는 급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격렬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딱 느끼는 겁니다. 우리 자연환경 속에서는 이 지금 하도낙서가 우리 자연환경에서 나온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데요. 4, 5, 2월에 복날이 끼어들어요. 그럼 복날 끝나고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이제 장마 시작하는데 이때쯤 장마가 막 쏟아지죠. 장마가 막 쏟아집니다. 장마가 쏟아진다는 거는 일단은 물이 내려가지고 열기를 한번 식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이게 양기가 쭉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먹구름이 이제 잔뜩 낍니다. 수증기가 끼는 거죠. 그 수증기가 장마를 통해가지고 한번 해소가 돼버립니다. 한번 해소가 되고 나면 먹구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열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먹구름에 한번 걸러서 오니까 덜 더워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 그름장치가 없어지니까 더 더운 거죠. 맞죠?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돼요. 장마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무더위, 복날이 한 달 동안 들어옵니다. 예. 복날이 한 달 동안 들어오고 나서 우리 양력으로 치자면 8월 한 중순쯤 지날 때, 음력으로 치자면 요 끝에서 여기 이달에 해당하는 요 시기, 요 모서리, 딱 요 지점이에요. 딱 요 지점에서 날씨가 갑작스럽게 급변해버려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어제까지 반팔 입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긴팔 입는 거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기운 뚝 떨어지는 거. 요때가 하루아침에 기운이 뚝 떨어질 때입니다. 맞죠? 하루아침에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동시에 날은 이제 청명해져요. 건조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을 날씨 청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은 장마 시기 지나고 때한볕 지나고 해가지고 공기가 건조해져 버린 거야. 그렇죠? 네, 공기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일조량 자체는 안 줄어들었거든. 추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조량이 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조량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수기운이 사라지고 공기가 청명해집니다. 건조해집니다. 이러니까 사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사물이 말라버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압축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라버린다는 것은 압축된다는 뜻이에요. 힘이 압축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말랭이가 물보다 훨씬 영양소가 압축돼 있죠. 뭐든지 말리면 힘이 압축돼요. 네.
힘이 압축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가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늘 겪는 게 또 뭡니까? 태풍어잖아요. 태풍이 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냉기류하고 온기류의 격차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가을 태풍 겪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날씨가 난리가 아닙니다. 비 확 왔다가 갑자기 막 때가 막 쨍쨍했다가 막 태풍 왔다가 이런 일들이 여기서 다 벌어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년 중에 날씨의 변화가 제일 격렬할 때예요. 가장 격렬한 날씨의 변화, 대기의 변화를 겪을 때가 이 모서리에서 다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를 어떤 그 하나의 기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까지 올라갔던 양기운이 한번 접히고 종합되고 음기운으로 순간적으로 팍 변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접히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멱집합이라고 하는 멱함수, 멱집합 이런 얘기를 쓰는데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되먹임 현상. 어떤 기운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얘가 한번 종합이 되려면 이 기운을 계속 반사시키는 되먹임 현상이 있어야 된다. 되먹임 현상이. 이 되먹임 현상을 통해 가지고 양기운이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을 못하고 전진을 못하고 이제 머무는 상태에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다가 얘가 극에 달하면 뭐든지 극에 달하면 반대걸로 전환돼 버리거든. 극에 달하면 반대걸로 팍 전환이 되는 이게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 되먹임 현상을 글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죠. 닿은 거죠. 이거의 방향을 꺾어주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막 꺾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르라는 거죠. 이게 리을이라는 겁니다. 이 되먹임 현상을 글자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숨도 딱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밑에서부터 올려야 돼. 이렇게. 예, 느도, 드도, 르도 밑에서부터 올려야 돼. 우리 지금 다 전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기왕에 100년 이상 거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꾸자. 원래대로 하자. 이거 넌 안 되겠지. 대화문화를 초래하겠죠. 근데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있어야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거를. 예. 자, 그 되먹임 현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게 제가 이게 자연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의 실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의 실제에서 일어나고 이 현상을 금화교역이라고 주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금화교역이라고 얘기하고 이 현상은 2500년 전에 묵자가 묵경에서 하늘에 저 시기가 되면 하늘에 어떤 거울 현상이 나타나서 천구에 거울이 생겨서 지구의 복사열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저 때다라고 묵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주가 저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우주가 저런 식으로 적어도 지구가 태양계에서 저런 작용을 받고 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태양계 전체 바깥부미는 토성이다. 예, 원심은 토성이다. 부심은 태양이다. 이 사이에 늘어서 있는 행성들 중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지구다. 따라서 지구의 기운의 압축과 분산이 계속 일어나게 돼서 여기에서 생명의 진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분산이 해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네. 요게 압축, 요쪽에 분산인데, 그죠? 요 분산되는 것이 압축되는 거로 변할 때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 기운의 되먹임, 그 의미 자체는 양적 기운의 되먹임이라고 하는 거가 그 작용력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양적 기운이 어디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되먹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어딘가에 저장이 됨으로써 축적이 됨으로써 이게 음적 기운으로 전환돼 버린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 이 논리가 만약에 태양계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 인체에서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체에서도. 이게 이미 제가 설명했던 뇌의 형성 과정이에요. 뇌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거 슈타이너가 설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뇌는 신경집합체잖아요. 신경집합체입니다. 신경은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감각이 바깥에 있는 어떤 정보와 자극들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이 다니는 길이에요. 말 그대로 스피릿. 외부에 스피릿들이 있습니다. 이 천지자연의 스피릿들이 계속 흩어져 있죠.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운동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밖에도 스피릿이 있고 안에도 스피릿이 있단 말이죠. 이 스피릿들이 밖에 있는 스피릿이 안에 있는 스피릿과 어떻게 만나냐? 감각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감각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은 신경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신경을 타고 얘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몸의 이 신경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가 하느냐? 피가 하는 거죠. 피가. 심장이 계속 뛰어져가지고 열 운동을 일으켜서, 양 운동을 일으켜서 이 양적인 기운에 의해 가지고 피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들을, 근데 기본적으로 피는 36.5도로 항온성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니까. 피가 신경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얘가 반사돼 버려요. 두개골 때문에. 이게 바로 청경이죠. 청경. 더 이상 양균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반사되는 어떤 지점, 그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두뇌예요. 두뇌. 두개골이 그 청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의 역할. 빛이 못 빠져나가게. 피에 의해서 순환되고 있고, 신경 속에 들어가 있는 외부의 어떤 그 스피릿의 내용물들, 이런 것들이 바깥쪽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못 빠져나가고 쌓입니다. 쌓이고 해가지고 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뇌를 신경집합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을 뇌가 다 끌어안고 다른 신경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뇌가 생각한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뇌가 생각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면 뇌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얘가 원인물이 아니에요. 원인은 오히려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사지의 신경들이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사지가 영적이고 뇌가 물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과물이니까. 이건 오히려 집합물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희한한 명제가 나오는 거죠. 뼈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슈타이너가. 뼈가 생각한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제가 여기저기에 인저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뼈가 생각한다는 의미는 실제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죠. 그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건 비유인데 뼈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고, 뼈와 신경이 돼 있고 피가 그걸 돌리고 그 두개골이 그걸 반사시켜서 어떤 집합물을 만드는 거, 그게 뇌인데 이걸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각 강의할 때 뼈가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운동성에 주목하면 차라리 배가 생각한다고 말하는 게 낫다. 여기가 바깥의 어떤 영양소들을 소화하는 데 아닙니까? 소화하는 데. 요 소화작용 자체가, 이 소화해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몸에 맞는 어떤 형태로 재분해한 다음 확 쏘아주는 데가 비와 위가 하는 일이거든. 이 비위가 하는 일이 뇌가 하는 일하고 작용이 똑같아요. 모으고 쏘고 하는 게.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이 비위도 토라고 하고 이 뇌도 토라고 해요. 둘 다 토야. 같은 토야. 그런데 뭐가 더 우선 작용하느냐를 보면 배가 먼저 작용해요. 그러니 차라리 배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비유입니다. 굳이 뭐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텀브를 따진다면 뇌는 후에 발생하는 거다. 뇌는 후에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체가 사고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망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체가 사고한다는 착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 철학의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사고는 영적인 흐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들의 작용, 즉 신경작용,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경작용이에요. 이 영적인 흐름들의 작용 때문에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적인 루틴한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 때문에 자기가 개체 에고라고 착각하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개체 에고가 사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거 착각이에요. 사고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고의 주인은 안팎에 널려있는 영적인 힘들입니다. 영적인 힘들이 오히려 이 주체의식을 내가 주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주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의 영향이 내가 주체다라는 생각을 만들었다. 슈타인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비유는 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 철학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갔을 때 내가 땅을 밟았다고 얘기하지, 땅이 올라가서 내 발에 닿았다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고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힘이 인간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가고 있는 것이, 예, 내가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된 생각이다라고 슈타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쨌든 말하고 싶은 말은 에고가 있고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사고를 한다, 이게 망상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에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고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 희한한 문제가 나옵니다. 뇌를 떠나서 사고할 수 있어야, 예, 한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 하나, 의식이 올라간다는 얘기. 바로 이 부분, 뇌를 떠난 사고,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이 수없이 많은 인지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셨다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제가 초창기 인지학, 신지학 책을 다 번역하신 분을 한 분 뵀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뇌를 떠난 사고라는 걸 자기가 도저히 안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져서 발그루프 초창기 책들을 본인이 다 번역했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100% 쑥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뇌를 떠난 사고 가능합니다. 뇌를 떠난 사고 가능. 뇌라고 하는 게 신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이 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반감을 쏘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소위 이제 그 에테르로부터 올라온 동감하고 뇌에서 쏟아지는 반감, 이것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감성, 이성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평소에 의식하고 사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동감과 반감의 역동에 의해서 생기는 감성과 이성, 이런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번뇌장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방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방해를 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할 때 나의 감정이 방해가 된다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나의 쾌불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한다는 거죠. 또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도 방해가 돼요. 개념, 논리, 예, 개념, 논리, 명제, 이런 것들이 선입관에 대해서 방해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하는데, 이 둘 다 뇌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불교에서 번뇌장, 소지장을 떠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얘기는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이 미안하신 얘기야. 이걸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은 방법적으로는 거의 명상입니다. 명상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다 명상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자, 이 훈민정음에도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정인주 구조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인간의 슬기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 문장 앞에 나왔죠. 우리 임금이 글자 만든 거는 인간의 슬기로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의 솜씨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감탄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음양오행의 어떤 순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주자연 인간의 생리와 심리, 의식까지도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논리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논리가 아니잖아. 자연의 실제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논리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인간의 개별적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전개시켜가지고 이리저리 퍼즐 맞추기식으로 꽤 맞춰보거나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약에 관찰을 해서 지금 여기도 음양 모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음양 모양이 움직이는 게 우리 각자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마치 눈에 선하게 보듯이 안다 그러면 이건 뇌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뇌를 떠난 사고입니까? 하는 거예요. 뇌를 떠난 사고. 이게 바로 뇌를 떠난 사고예요. 이게 뇌를 떠난 사고입니다. 색채의 비밀이라 색채의 본질 슈타이너가 쓴 거죠. 게테가 쓴 색채의 논이 있죠. 이 두 개가 그 내용물이 거의 비슷한데 슈타이너는 게테의 색채론에다가 영적인 의미 부여를 조금 더한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색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게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슈타인의 색채 본질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어떤 식물의 형태나 색깔이나 이걸 보고 얘가 어떤 별기운을 더 받았다 덜 받았다를 판정할 수 있어요. 얘가 녹색을 띄었냐 노란색을 띄었냐 보라색을 띄었냐 빨간색을 많이 띄었냐에 따라서 얘가 목성의 영향을 받았냐 화성의 영향을 받았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관찰 능력은 동양에서 이미 일찌감치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약초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이 과연 사람이 경험적으로 인상적으로 다 먹어보고 아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먹어보고 안다는 거예요. 뭐 다 먹어보고 알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내가 생전 처음 본 식물을 딱 만났는데 얘 모양새하고 얘 줄기의 형태, 잎의 형태 이런 거하고 얘 색깔의 분포하고 그걸 가지고 얘 성질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학이라고 합니다. 예, 나타난 형상 속에서 내용적인 질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왜? 원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떡갈나무는 화성의 기운이 많고 해바라기는 목성의 기운이 많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요?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냐고 이게 아니잖아. 뇌를 떠난 사고잖아요. 뇌를 떠난 사고인데 그 뇌를 떠나서 내가 막 자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의 보편 원리로 자연 실제로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나는 뇌를 떠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뇌를 떠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를 떠난 사고. 슈타이너가 뇌를 떠난 사고를 했던 거예요. 슈타이너가 뇌를 떠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많은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우주의 기준 중에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라고 하는 것들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배율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뇌를 떠난 사고입니다. 그럼 그거에 어떻게 섞여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신체 구조라든가 예, 그림그리라든가 어떤 그 어깨 혹은 어떤 체형 이런 것들까지도 그거의 배율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뇌를 떠난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떠난 사고하고 유기이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동의어입니다. 내용상 동의어고 우리가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관찰 속에 이미 사고 능력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관찰은 자의적 관찰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정물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물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내 눈앞에 있는 정물의 현상, 내부에 움직이는 본질적 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적 힘을 내가 관찰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열심히 하면 그냥 축제적인 관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건 백날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백날 해도 인간의 의식 발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오는 어떤 내 느낌을 상대화시켜서 상대화시켜서 보는 이런 능력이 안 생깁니다. 예컨대 빨간 색깔을 보면 인간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파란 색깔을 보면 감정이 따라앉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럼 내가 빨간 걸 계속 보고 있으면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되면 빨간 거로 형태 지어진 어떤 것들을 볼 때 이 흥분에 의해 가지고 잘못 보기 일쑤입니다. 거꾸로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애초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도 색이 있지만 이 빛의 일종인데 내 안에도 빛이 있고 이 빛과 이 빛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까지도 나를 대상화시켜서 내가 나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이 전체 상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요게 뇌를 떠난 사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사고를 사고하면 영적이 된다고 얘기해요. 사고를 사고할 수 있으면 그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작동 메커니즘, 이게 저 사고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입니다. 통찰이라고 할 때 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통은 전체를 보는 거고 차는 세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시험 미시를 한 방에 보는 거, 이게 통찰입니다. 이게 통찰입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나라는 주체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의 어떤 상호작용 움직임, 이 흐름, 유기적 흐름, 이 전체를 한 번에 통찰하는 거, 이걸 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면 우리도 영적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생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음이 아니고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군자와 사이비 교주의 차이는요, 성인군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사이비 교주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무기화해서 권력으로 삼으려고 해요. 니들은 모르지? 나한테 잘 보면 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이 은폐와 개방의 차이가 사이비 교주와 성인군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인류의 모든 성인군자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니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르면 니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니들은 안 돼, 나만 특별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슈타이너를 신뢰한다면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수행 방법도 있고 관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탐구 방법들이 있어요. 그 탐구 방법들을 정확히 그 방향과 경로를 이해하고 간다면 우리는 동일한 어떤 능력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신뢰가 없다면 알돌프 교육이고 인지학 교육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교조주의를 낳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슈타이너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인지학과 알돌프 교육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라면 탐구하면 되겠네 라는 의욕을 정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탐구할 수 있어요. 이미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먼저 탐구를 해놓은 것들도 있고, 우리가 스터디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있어요. 널려있고, 이런 어떤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통찰력 자체를 기르는 수행법들, 이런 것도 널려 있습니다. 이미 앞서간 선현들이 많이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뇌를 떠난 사고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과 선입관에 휘둘리지 않고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실제적인 연관성을 눈으로 목격하듯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바로 뇌를 떠난 사고다. 좀 동감이 되시나요? 동감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어깨 위에 앉아있는 귀신의 환상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별게 아니구나. 이제 귀신이 있다 손친들 요놈도 별기운이로구나. 그럼 나의 별기운 중에 어느 부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얘를 불렀구나, 소환했구나 하는 것까지 이해하면 뇌를 떠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의 이런 기운이 이런 일을 불렀구나 하고 자업자득임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뇌를 떠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다시 진도로 돌아가서 이 기체에서 기차 빼먹은 거, 이게 얼마나 잘못한 거냐는 거예요. 이 기차 빼먹을 수 있는 기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모든 국어학자들은, 이제는 젊은 국어학자들, 젊은 교수들, 40대 50대 젊은 교수들은 이 기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기체라고 배웠고 자기도 이체라고 배웠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체 하면서 그 이체의 뜻이 뭔데요? 그럼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자연의 질서에서 문자를 뽑아왔는데 그 배경이 되는 자연의 질서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해되죠? 이 자연의 질서가 안 보인다면 우리
우리는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시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서구의 언어학자들은 기표와 기의가 있는데 기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다. 기표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의 음소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초의 음소 즉 자음모음이에요. 자음모음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거나 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 아니고 얘는 우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우발적으로 만드는 음소를 가지고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차이 가지고 인간들이 의미를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현대 모든 언어학은 자연과의 상관성을 언어와 자연과의 상관성을 끊어냈어요. 끊어냈습니다. 즉 이기체를 기체를 생각해버리고 저걸 이체자라고 하고 예자왕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자연과의 상관관계를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언어의 기운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소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망할 짓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제작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대로 부정하고 그걸 오히려 사용자들이 거부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번뇌장과 소지장의 결과물입니다. 뭔가 근대를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 근대 서구 이론을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 그거에서 만들어진 알량한 지식들에 대한 집착, 이걸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번뇌장과 소지장이에요. 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체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르가 의미하는 바는 일종의 대목의 현상을 형상화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가 의미하는 바는 갑작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꺾여가지고 힘이 모인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음적으로 힘이 모인 태초의 상태 이런 걸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드디어 아까 말했던 각상기형이 제지, 기형은 하도다. 그 하도는 자연의 어떤 순환을 우리 눈으로 보이게 보충해 놓은 첫 그림이다. 저 첫 그림으로부터 어떤 기운의 흐름들에 대한 형상으로 글자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이 돼요. 저의 설명이 그 구강구조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네. 구강구조 이건 진짜 이거는 유물론의 막말이다. 이거 유물론의 막말입니다. 다음 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설명도 되어 있긴 해요. 네? 뭐죠? 뿌리가 몸을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그것도 들어있긴 하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인문론적으로 해석해서 구강구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혀뿌리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여기에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의 압축판이라고 놓고 우리의 구강구조 전체를 어떤 그 하도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압축판이라고 놓고 그죠? 이쪽이 혀끝이 있는 쪽이고 이쪽이 혀뿌리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혀뿌리가 뭘 막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걸 보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보느냐 하도라고 하는 이 어떤 상기형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고 이 차이만 인식하면 뒤에 있는 구체적인 명사들도 다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음에 대한 것까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장들이 많이 남았어요. 발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획을 더한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발음은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를 더 세게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나머지 것들은 가획이 되면 소리의 세기를 더하는 건데 단음은 가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소리의 세기가 더해진 것은 아니다. 네, 이건 오히려 방향의 전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반설음, 반치음 이런 거는 획을 더하는 의미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릇 사람의 말소리를 내는 것은 오행의 근본이 있는 것이니까 사계절에 어울려보아도 어그러짐이 없고 오음에 맞춰보아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오음이라고 하는 건 궁상각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슬순추는 위치를 공간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궁상각추는 소리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아설순추는 인간의 어떤 그 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지시하는 거고 궁상각추는 인간이냐 아니냐고 상관없어요.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다 오음으로 분류할 때 궁상각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그래놓고 그 뒤에 이제 후수, 이윤, 수야라고 하면서 이제 오행에다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 입안의 깊은 곳, 여기가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수다. 맞잖아요. 하도에서 보면 여기가 딱 수잖아요. 여기가 목구멍 깊은 곳이에요. 네. 목구멍 깊은 곳에 있으니 후수, 이윤, 수야 젖어 있으나 오행으로 보면 물이다. 소리는 허하고 통해서 물이 맑아 번이 들여다 보이고 두루 통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 중에서 허하고 통해서 맑은 소리가 나는 거 하는 이런 비음 소리예요. 예, 그게 수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오음과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오음으로는 이게 바로 우음에 속하는 거다. 바로 밑에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어서 오행의 나무에 해당한다.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지만 실하기 때문에 나무가 물에서 생겨나지만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실하다. 하는 거는 좀 공허한 소리가 나고 통하는 소리가 나는데 울림이 있고 비음에 갖고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고 하게 되면 자 실제로 발음할 때 하고 하면 우리가 목 안에 아무 긴장 없이 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려면 실제로 바람을 어느 이쪽 부위에서 꺾어서 소리가 안 통하게끔 해야 그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하다라는 거죠. 실하다. 이 실한 것을 이제 오행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물에서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가 나오면 나무는 물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밀도가 높잖아요. 형체가 분명하고 밀도가 높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가금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똑같이 이하 동문으로 이제 쭉쭉쭉 설명합니다. 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은 여름에 속하고 오음은 치음에 속한다. 활활 타오르는 소리다. 날카롭게 움직이는 오행의 불에 해당한다. 소리가 구르고 날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르고 날린다. 구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천장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날린다. 천장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런 건 전부 천장에 닿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음으로는 치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치강이당 금냐. 이는 단단하고 무엇을 끊으니 오행의 쇠에 해당한다. 이 소리가 부스러지고 엉키는 것은 마치 쇳가루가 부서지는 거면서 단련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강한 성질이 있는 음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성질이 있는 음이다. 즈 이런 거는 소리의 느낌 자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고. 네. 그래서 오행으로 보면 금에 해당하는 거다. 사계절 가을 오음으로는 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 뭐 순방이야 토야 입술은 모나며 합해지니까 오행의 토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앞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음이다. 자, 그런데 뒤에 물은 생물의 근원이요 불은 생물을 이루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오행 가운데 물불이 가장 중요하고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이고 혀는 소리를 구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음 중에 구음과 설음이 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음양 오행이 있지만 요 두 개 음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이 주고 이 라인이 부라는 거죠. 실제 계절에서도 수화가 근본이고 목은 수에서 화로 가는 길목, 금은 거꾸로 화에서 수로 오는 길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이 사상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간편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고 얘가 부예요. 라인 자체가. 그럼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는 그 다음이고 목구멍은 뒤에 있고 후음이 뒤에 있고요. 어금니는 그 다음이고 이게 이제 어금니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구강구조에서는요. 이걸 우리 구강이라고 치면 여기 목구멍이라고 치면 목구멍은 이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빨이 이런 형태로 28개 나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구멍은 뒤에 있고 그건 여기고 네. 그건 여기고 그 다음 여기가 후음이죠. 아술수치후에서는 후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어금니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어금니 양쪽에 다 있는데 이게 아음이라는 거예요. 아음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후 다음에 요쪽이잖아요.
양쪽에 다 있는 모양은 아니죠. 네, 실제 물리적인 모양은 양쪽에 다 있는 거지. 어금니 쪽이. 그러니까 요쪽이 뭐 실제 물리적인 모양이 들어 요쪽을 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쪽을 화라고 하고 있는 거고 금금, 목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 이해되시죠? 이쪽에서 소리 나는 게 아음이다. 이쪽에서 소리 나는 게 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서 소리 나는 게 승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두 개가 기본이고 요 두 개는 그 사이에 부수적인 음용인데 순서상으로 보면 위치의 순서로 보면 수, 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 목, 그 다음에 화, 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오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는 그 다음이고 목구멍 소리는 북쪽, 어금니 소리는 동쪽이다. 사계절의 순환에서는 북쪽 다음에 동쪽이 오는 겁니다. 혀와 이가 그 다음이므로 그럼 이제 혀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는 입천장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쪽. 그 다음이므로 혀 소리는 남쪽, 입 소리는 서쪽이다. 여기서는 서쪽이라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양쪽에 다 있죠. 요 치음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술은 맨 끝에 있으니까 흙은 일정한 방해 없이 동서남북에 붙어서 사계절을 완성하게 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런 점 초성 가운데 스스로 음양오행 방해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양오행 방해하고 소리가 나는 장소하고 소리의 성질하고 다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시킨 걸 놓고 음양오행과 주역을 이해 못하는 현대 국어학자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그야말로 정면에서 이건 집현전 학자들이 소리를 오행에다 꽤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이 뭔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유기이론론적인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음양오행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행이 논리 구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행에다 꽤 맞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은 억지 주장인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국어학자들은 실은 이제 진짜 양심이 없어. 학자들이 뭘 좀 주장을 안 하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면 알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 알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몰라도 얼마든지 막 씹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많이 겪은 일이긴 한데 어떤 기관지에서 제 글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박규현 씨의 한글 이론에 반대한대요. 독특한 한글 이론을 펼치는데 그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자기들 거는 안 실어주고 박규현 씨 거만 실어주냐고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편집자가 그런데 박규현 씨 책은 읽어봤냐? 그러니까 안 읽어봤어요. 박규현 씨 무슨 말 하는지는 아냐? 모른대요. 근데 무슨 틀리고 말고 차이가 나고 안 나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 또 그분들의 전제가 틀린 게 박규현의 독특한 이론이래요. 훈민정음이 독특한 이론인가요? 박규현의 이론은 없어요. 저는 그냥 훈민정음에 있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 가능하게 지금 설명을 해내는 것이 맞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얘기지 저의 이론이 아닙니다. 박규현의 이론이 어디 있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 거지. 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쁜 놈이네. 그래가지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의 억지 실은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도 생활적인 정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죠. 학자들은 음이란 논리의 세계를 다루는 게 음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든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근거와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학계에 대단히 부실하다. 이쪽 계통에서 한번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 성음의 청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서 그드, 브즈, 스,
전청이 되고 그, 즈, 츠, 으까지 이게 전청이 된다는 거죠. 즈,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걸 본중말, 불급, 평기, 태박이라고 나누면요. 지금 전청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전부 중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이해되시죠? 예외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있지 않는 애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애. 요거 두 개 다 전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왜 예외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요게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나 소리 비슷하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요쪽 라인에서는 맨 첫 글자가 겉으로 보면 쓰지만 반음이 앞에 있잖아요. 반음이 앞에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놈 얘가 불청불탁이고 그 다음에 오는 놈을 전청이라고 하거든요. 맨 뒤에 오는 놈을 전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탁이죠. 이거 전탁. 청하다, 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가 맑다, 탁하다는 건데 탁하다는 것은 밀도가 높을수록 탁한 거예요. 그러면 가획이 많이 됐으면 탁한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애들이 가획이 많이 된 애들이잖아요. 가획이 많이 됐잖아. 이런 애들은 탁한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청한 거죠. 예. 맨 앞에 근원이 되는 글자는 청하지도 탁하지도 않다 그래요. 그럼 청하지도 탁하지도 않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청하지도 탁하지도 않은 거야. 이런 애들은 청하지도 탁하지도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불청불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단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맨 앞에 오는 애들은 불청불탁, 중간에 오는 애들은 전청, 세 번째 오는 애들은 전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치형 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반음이 맨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청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청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기운을 강조해서 얘기할 때 병기를 하게 됩니다. 병기라고 하는 건 가로로, 연기라고 하는 건 세로로, 병기라고 하는 건 가로로 겹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쌍자음은 전청자에만 들어가잖아요. 쌍기역은 있지만 상기역은 없죠. 쌍티끝은 있지만 쌍니은이나 쌍티끝은 없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만 쌍자음으로 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뜻, 그 세 개를 강조할 때 중간에 있는 애들을 쌍자음으로 변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상시역, 상주역 다 가능하지만 상치역은 없다. 그러면 하는 얘는 옛날에 변기가 있었겠네. 쌍으로 이렇게 두 개 쓴 게 있었겠네. 그러니까 가끔 보셨을 거예요. 막걸리 집에 가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 있잖아. 그리고 보면 이거 뽕 하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변기해 놓은 거. 제가 막걸리 집에 있는 훈민정음 옛날 은혜본으로 써놓은 거를 한 문까지 해가지고 써놓은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대충 흉내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영인본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전청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 실수했습니다. 이게 전청, 이게 차청. 전청, 차청. 앞에 나오는 청한놈, 뒤에 나오는 청한놈, 그리고 이게 쌍자음으로 병기를 해놓은 얘를 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청, 차청, 전탁. 그러니까 소리는 4개가 있죠. 정리를 해보면 소리는 불청, 불탁이 있고 1번, 2번 전청이 있고 3번 차청이 있고 4번 전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청음으로 따질 때는. 그래서 불청불탁은 맨 앞에 나오는 애, 각 사기절에 맨 앞에 나오는 애, 전청은 두 번째 나오는 애, 그 다음에 차청은 세 번째 나오는 애, 그 다음에 전탁은 쌍자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맨 앞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애들. 불청불탁인 애들. 이 불청불탁인 애들은 소리가 세지 않은 까닭으로 차례는 비록 뒤에 있지만 모양을 붙어서 글자를 만드는 기본으로 삼았다. 스즈는 비록 모두 전청자지만 스가 즈에 비해서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글자 만드는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어금니 소리의 아음의 응은 비록 콧소리가 우두를 막아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이형하고 비슷해서 운수에서도 이 꼭지 이형이 초성인 의자와 이 이형이 초성인 유자가 자주 서로 섞여 사용된다. 이 두 개가 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음자를 목구멍에서 보통 만들었지만 어금니 소리의 글자를 만드는 기본으로 삼지 않은 것은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목에 속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꼭지 이형은 비록 아음이지만 이형과 비슷해서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오지만 부드러워서 오히려 물기운이 많은 것 같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새싹이란 말인데 이 새싹의 상태에서는 물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구음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구음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는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요. 이 문장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죠. 그는 나무가 바탕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위에서 해놨는가 하면 그 목지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문을 보면 나무가 드디어 나무로서의 질을 이룬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지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되게 커진 거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그는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요 크는 나무가 성장한 것이요 쌍기어 끄는 나무가 나이 들어 씩씩하게 된 것이니 여기까지 모두 어금니에서 모양을 취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어금니하고 물리적 모양인 걸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금니의 물리적 모양에서 크나 이런 걸 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쪽으로 꺾어지는 이 모양들을 가지고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요거는 새싹이다. 요거는 나무가 질을 이룬 거다. 요거는 나무가 장성한 거다. 예. 쌍기역은 나무가 고목나무처럼 돼버린 거다. 나이 들어 씩씩하게 됐다. 고목나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다 오행에다가 연결해서 문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기적인 문법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청자를 나란히 쓰게 되면 전탁자가 되는 것은 소리가 옮기면 탁해지기 때문이다. 이 전청자를 나란히 쓰면 전청자 중간에 있는 글자가 전청자라고 그랬죠. 얘를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소리가 옮기면 탁해진다. 소리가 옮기면 탁해진다. 변기한다는 걸 두고 소리가 옮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겉없쓰는 거 이게 소리가 옮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구음의 차청이 전탁으로 되는 것은 어쩌고 되는데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각해도 되는 당시의 소리 성질에 대한 이제 약간의 어떤 용례를 만들기 위한 문법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원리적 설명은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자음인데요. 여기까지가 자음이고 요 뒤에 이제 모음이 이어집니다. 모음 11자에 대한 게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원리에 대한 설명은 자음에서 적용됐던 거 모음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역시 모음도 하도에서 도출을 하고 그게 하도의 어떤 방이라든가 오행의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방위와 음량을 음수에다가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모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음에 있는 요것만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 모음도 이하도 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원리지만 영역이 다른 것 뿐이에요. 영역이 다른 거. 성질값이 다른 그 성질값은 이미 슈타이너가 얘기했죠. 모음은 인간의 감정에 더 내면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 자음은 바깥의 대상물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불과한 거죠. 그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오행과 방위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는 똑같다. 사실 주요한 원리상의 설명은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한 10분 쉬고 모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